저는 남편의 치매 진단 소식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치매라고요? 정확한 진단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초기 단계지만 확실합니다. 앞으로 점점 증상이 심해질 겁니다. 얼마나 진행됐나요? 치료법은 없나요?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꾸준한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감춰진 불안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아직은 괜찮으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두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알려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치매라고요?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아직은 초기라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떡해요,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작은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도움이 필요할 거야. 남편의 진단 소식에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그날 밤 인터넷으로 치매 환자 돌보는 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정보를 얻을수록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치매 진단 이후 저는 혼자서 간병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적으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약 먹을 시간이에요. 남편은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약? 난 아픈 적 없어. 왜 자꾸 약을 먹으라고 해? 의사 선생님이 드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매일 같은 대화를 반복하는 것이 지치지만 참고 다시 설명했어요. 남편의 기억력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간단한 일상 활동도 제 도움 없이는 어려워졌습니다. 큰아들, 이번 주말에 좀 와줄 수 있니?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전화기 너머로 큰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갈게요. 알았다. 다음 주에 꼭 와야 해. 아버지가 네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 끊어진 전화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건 벌써 세 번째 미루는 거였죠. 작은 아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당분간 갈 수가 없어요. 출장은 언제 끝나니?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일이 좀 복잡해져서. 혼자서 남편을 돌보는 것이 점점 더 버거워졌어요. 밤에는 남편이 화장실에 가려고 여러 번 일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식사 준비와 청소, 약 챙기기에 정신이 없었죠. 한 달 만에 큰아들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몸무게도 5kg 넘게 빠져 있었어요. 엄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오늘은 아버지 좀 돌볼게요. 큰아들의 말에 잠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그럼 난 잠시 쉴게. 하지만 기대와 달리 큰아들은 아버지와 거실에 앉아 TV만 보다가 갔어요. 약 시간에 맞춰 약을 챙겨주지도 않았고 식사 준비도 하지 않았죠. 아버지, 저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벌써 가니? 좀 더 있다 가지. 저는 큰아들을 현관문까지 배웅하며 물었어요.
아버지랑 얘기 좀 더 하고 가지 그래? 죄송해요, 엄마.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허탈한 마음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예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큰아들마저 이런 태도였어요. 남편을 돌보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 된 것 같았죠. 여보,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남편은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무슨 말인지 잊어버린 듯 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들에게 실망감을 느꼈지만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남편을 위해 계속 힘을 내야 했죠. 남편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던 어느 날, 큰아들 부부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거의 2달 만에 방문이었기에 의외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큰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생각인데?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가 더 전문적일 것 같아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죠.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자니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요양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야. 어머니, 아버님 재산으로 고급 요양원에 모실 수 있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큰며느리의 말에서 저는 숨겨진 의도를 눈치챘어요. 아버지 재산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죠. 아버지 재산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큰아들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꽤 큰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버지 통장을 확인했어? 순간 큰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평소 남편의 재정 상황에는 관심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통장 잔고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예전에 보여주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글쎄, 네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참기로 했어요. 큰아들 부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죠. 그래, 일단 알았다. 생각 좀 해보마. 아들과 며느리는 만족한 표정을 짓고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서랍 속에 보관해둔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대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지만 왠지 그 돈이 요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큰아들 부부의 제안이 마음에 걸려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어제 네 형이 왔다 갔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더라.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으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아들이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형이 아버지 통장 내역을 봤다고 했나요? 그랬어.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있더라. 어머니,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제가 주말에 가볼게요. 작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작은 아들이 집에 왔고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은 잘 보관하고 계시죠? 그럼 서랍에 잘 넣어두었어. 확인해 보셨어요? 최근에 인출된 내역이 있는지.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작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무슨 말이니? 혹시 네 형이? 형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작은 아들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큰아들의 최근 행동이 수상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형수님도 최근에 명품 가방이랑 차를 바꿨다던데
갑자기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 얘긴 못 들었네. 작은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죠. 어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재산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후 큰아들 부부의 잦은 방문이 달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완강히 거절했죠. 아버지는 내가 끝까지 모실 거야.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머니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아버지를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어. 큰아들 부부의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식탁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이상한 느낌의 남편을 바라보니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눈은 초점을 잃고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죠. 여보, 정신 차려요. 순간 남편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남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구급대원과 통화하면서 남편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네,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고 몸을 떨었어요. 불과 5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그 시간이 마치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남편을 살펴보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높고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을 구급차에 싣는 동안 저는 집으로 들어가 필요한 물건들을 급하게 가방에 넣었죠. 구급대원님, 같이 가도 될까요? 네, 보호자 한 분은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구급차에 오르면서 떨리는 손으로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큰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이야. 어머니, 정말요? 근데 저 지금 출장 나왔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언제 올 수 있어? 글쎄요. 내일 오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큰아들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지금은 남편이 더 중요했어요.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이야.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작은 아들의 즉각적인 반응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은 채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남편을 응급실로 빠르게 이동시켰어요. 저는 접수 절차를 밟으며 불안하게 기다렸죠. 얼마 후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출혈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뇌출혈이요? 살 수 있나요? 지금 상태로는 예후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는 동안 작은 아들이 헐레벌떡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세요? 방금 수술실로 들어가셨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출혈이래. 작은 아들이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밤이 시작되었어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고 모든 시간 동안 작은 아들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전화로 상황만 물어볼 뿐이었죠. 남편은 긴급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뇌 손상이 상당합니다.
의식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지켜봐야 해요. 저는 하루 종일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작은 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을 지켰지만 큰아들은 다음 날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죠. 어머니, 조금 쉬다 오세요. 제가 있을게요. 작은 아들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눈 뜨면 내가 보여야 해.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저는 회사 일 처리해놨으니 며칠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아들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틀이 지나서야 큰아들 부부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멀쩡한 옷차림으로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큰아들이 변명하듯 말을 꺼냈고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왔구나.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아직 의식이 없으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 큰 며느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상태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는 듯했죠. 두 분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사올까요? 작은 아들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오기 전에 먹었어. 너랑 어머니 드세요. 큰아들은 잠시 병실에 머물다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벌써? 방금 왔잖아.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은 좀 더 오래 있을게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계속해서 병원을 지켰고 매일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을 걸어주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어서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세요.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큰아들 부부는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물었죠. 어머니,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저희가 바빠서 못 가요. 똑같아. 변화가 없어. 그러시군요. 저희도 가고 싶은데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반면 작은 아들은 직장 일도 제쳐두고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그는 아버지를 위해 마사지를 해주고 간호사들에게 세심하게 질문하며 최선의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마사지 해드릴게요. 간호사 선생님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셨어요. 작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아들. 두 아들의 태도 차이에 마음이 아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의 간극은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의 회복이 가장 중요했기에 아들들 사이의 갈등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여보, 빨리 깨어나세요. 우리 가족이 많이 지쳐가고 있어요.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속삭였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긴 투병 생활을 각오해야 했어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쓰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서 제가 직접 돌보고 있었죠. 어머니, 요새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더 힘드실 텐데 내가 뭐 어때?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달 만에 연락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간병비가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왜 그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병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걱정돼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 실제 금액을 말했어요.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요양원이나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갑작스러운 제안에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직 남편이 살아있는데 마치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가다간 아버지 재산이 다 병원비로 나갈 거예요. 아들아, 네 아버지다. 자꾸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저도 아버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의식 없이 사는 게 아버지도 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죠.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실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의사 선생님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셨어. 어머니, 솔직히 지금 상태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간병비는 계속 나갈 텐데.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 생명이 중요하지. 전화기를 3개 끊어버렸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걱정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컸죠. 다음 날 작은 아들이 병원에 왔을 때 그에게 큰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너희 형이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옮기자고 하더라. 또요? 아직도 그 생각을 못 버린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다 나간다고 걱정하더라. 작은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형은 아버지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절대 그런 결정하지 마세요. 당연하지. 아버지는 내가 끝까지 돌볼 거야. 작은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위안을 느꼈어요. 제가 병원비 부담도 좀 할게요. 제 적금 깨면 몇 달은 충분해요. 아니, 그건 안 돼. 너는 내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이잖아. 남편의 병간호는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밤 병원 의자에서 자면서 허리가 아파졌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니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남편을 향한 사랑이 저를 버티게 했죠. 밤늦게 병실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문득 큰아들의 말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재산이라는 표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픈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남편이 입원한 지 3달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서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담당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병원으로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큰 아드님께서 오셔서 환자분을 퇴원시키려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급하게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죠. 도대체 큰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병실로 달려갔어요. 복도 끝에서 큰아들 부부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아버지를 퇴원시키려고 해? 제 목소리에 큰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큰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시려고요. 누구 맘대로? 내가 동의한 적 있니? 큰 며느리가 나서서 달래듯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저희가 알아본 요양병원은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해요. 병원 복도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불편했지만 화가 너무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그만둬. 나는 여기서 아버지를 돌볼 거야. 큰아들이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간병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러다 아버지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병원이라는 장소를 생각해 억제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를 돌보는 게 중요하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 우리 모두 힘들어질 거예요. 큰 며느리도 다가와 합세했어요. 어머니, 요양병원은 전문가들이 24시간 케어해드려요. 어머니도 좀 쉬실 수 있고.
내가 힘들어도 좋아. 하지만 포기할 순 없다. 큰아들 부부는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짜증과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요. 내 남편이다. 내가 책임지 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 큰아들 부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들이 떠난 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병실 문이 열리고 작은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는 급히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아버지를 데려가려고 했다면서요. 정신이 있는 건가? 방금 갔어. 네가 어떻게 알았니?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작은 아들이 제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워낙 돈에 집착해서 그래요.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고마워, 아들.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강한 의지로 남편을 간호했어요. 큰아들 부부의 태도가 실망스러웠지만 남편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작은 아들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저를 도왔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남편의 입원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밤낮으로 병원을 지키다 보니 체력이 바닥났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큰아들 부부가 갑작스럽게 병원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저희가 좋은 제안이 있어요. 큰 며느리가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인데? 저희가 이틀 정도 아버지 간병을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큰아들의 말에 의아했지만 솔직히 이틀 동안이라도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괜찮겠니? 아버지 간병이 쉽지 않을 텐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다 오세요. 큰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죠. 그동안 보여준 냉담한 태도와는 달리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의아했지만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될까? 큰 아들이 이렇게 나서다니. 어머니, 이제 저희도 도울게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큰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돈이 들어있었죠. 어머니, 이 돈으로 며칠 동안 편하게 쉬다 오세요. 호텔에서 묵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정말 지친 상태였기에 결국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잠시나마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이틀만 다녀올게. 아버지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바로 연락해. 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볼게요. 병실을 나서며 남편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제 예민함이라고 생각했죠. 여보, 금방 돌아올게요. 아들이 잘 돌봐줄 거예요.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우니 금세 잠이 들었어요.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잤죠. 다음 날 오후 남편의 옷을 세탁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에게 방해될까 싶어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큰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큰 며느리가 당황한 모습으로 뭔가를 서둘러 가방에 넣었어요. 그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세탁할 옷 가지러 왔어. 근데 그건 뭐니? 큰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이니?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숨기는 거야? 큰 며느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뭔가 수상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남편의 모습을 살펴보니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왠지 얼굴색이 더 창백해진 것 같았죠. 여보, 잘 지내고 계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옷을 챙겨들고 병실 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이 귀에 들어왔어요. 여보, 어머님이 의심하시는 것 같아. 어떡하지? 진정해.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순간 등골이 오싹했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큰아들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약 드실 시간 얘기하고 있었어요. 의심이 커졌지만 병원 복도에서 더 캐물을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해. 그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걸 그랬나? 집에 도착해 남편의 옷을 세탁기에 넣으며 마음을 달랬어요.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하지만 왠지 불안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이틀이 지나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안한 예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병실로 향했고 큰아들은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님, 제 남편 상태는 어떤가요? 어제 밤부터 갑자기 혈압이 불안정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회진 오실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실에 들어가자 남편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고 모니터의 숫자들도 불안정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제가 왔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평소보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졌어요. 왜 그런 거죠? 제가 떠나기 전엔 안정적이었는데. 의사는 차트를 살펴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검사를 몇 가지 더 해보고 있어요. 불안함이 커졌지만 일단 남편 곁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남편이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작은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왜 그러신 거죠? 나도 모르겠어. 내가 없는 동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대. 형은요? 형이 간병한다더니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미 갔다더라. 간호사가 그러던데. 작은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날 밤 의사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주일 전만 해도 안정적이었잖아요. 갑작스러운 다발성 장기 부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작은 아들이 저를 부축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숨이 점점 약해져 갔어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지만 그는 이미 저 멀리 가고 있었어요. 밤새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했지만 결국 다음날 아침 남편은 영영 눈을 감았습니다. 큰아들에게 연락했더니 놀랍게도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 빨랐죠.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어요? 큰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다만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감지됐어요.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애도의 기간을 겨우 견뎌냈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아침 큰아들이 갑작스럽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커피를 내오며 큰아들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 유언장 찾았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남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고 그 전에도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유언장을 썼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무슨 소리니? 아버지가 언제 유언장을 썼다는 거야? 큰아들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봉투에서 꺼낸 종이에는 정말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고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유언장에는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 네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여기 보세요. 아버지 서명도 있잖아요. 분명 진짜예요. 서명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그것이 남편의 글씨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그렇게 갑자기 유언장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 아버지는 최근 몇 년간 건강이 안 좋았어. 큰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이 유언장은 유효해요. 변호사와도 상담해봤고. 변호사? 벌써 변호사까지 만났다고?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법적 절차를 알아본 것을 보니 준비가 철저했던 것 같았습니다. 즉시 작은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들아, 빨리 집으로 와줘. 큰일 났다. 작은 아들이 서둘러 도착했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원장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상해요. 아버지 글씨체가 아닌 것 같아요.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이 유언장? 네가 만든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는 그저 발견한 것뿐이에요. 작은 아들이 나서서 말했어요. 형, 이건 위조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데 유언장을 쓸 수 있는 게 말이 돼? 큰아들 부부는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인정할 수 없어. 법적으로 해결하자. 큰아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저희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원장을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위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해 봐야겠네요. 필적 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위조로 판명되면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아들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진실을 밝힐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 피와 살을 나눈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아, 네 형이 정말 이런 짓을 했을까? 어머니, 최근 형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도 수상했고. 그날 밤 홀로 남은 침실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 다가올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을 생각하니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유언장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작은 아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서 오세요.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치며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필적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인의 다른 서명 샘플이 있으신가요? 작은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아버지의 통장, 보험 서류, 그리고 작년에 쓰신 편지도 있어요. 이것들이면 충분할 거예요. 비교 자료로 좋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유언장과 비교해 보라는 듯 우리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보이네요. 회계 모양과 기울기가 다릅니다. 저는 서류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분명 남편의 글씨체와 유언장의 필체는 달랐죠. 마치 누군가 흉내 내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확연히 달라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확실해집니다. 감정을 의뢰해 보죠. 작은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만약 위조로 판명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형사 고발도 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위조는 중범죄니까요.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의 진정한 뜻을 왜곡하는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죠. 형사 고발이요. 그럼 큰아들이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교도소에 보낸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일단 진실부터 밝혀봐요. 작은 아들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마음씨가 고마웠죠. 변호사는 우리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간 문제가 법적으로 번지는 건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작은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형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돈이겠지. 네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적지 않으니까. 하지만 저희는 가족인데 그냥 정직하게 말했으면 어머니도 형편에 맞게 나눠주셨을 텐데요. 진심 어린 작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굳이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아들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아직 형에게 필적 감정 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근데 내 형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 그래도 일단 지켜봐요. 우리 쪽에서 먼저 자극하면 증거를 없앨지도 모르니까요. 2주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주었죠. 유언장의 필체는 고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위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결국 큰아들이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큰아들을 만나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법적 절차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됩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큰아들과의 대면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들을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필적 감정 결과를 받고 큰아들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증거를 가지고 직접 대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전화로 약속을 잡았고 그는 다소 의외라는 듯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저를 만나자니 무슨 일이세요? 얘기할 게 있어. 내일 우리 집으로 와줄래?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가겠습니다. 이튿날 큰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작은아들이 먼저 와서 모든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필적 감정 결과와 변호사의 의견서를 테이블 위에 준비했죠.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증거를 보여주고 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요. 알았어.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큰아들이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작은 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서 와. 앉아라. 동생도 왔네요. 무슨 가족회의라도 하나요? 큰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언장이 위조됐다는 걸 알고 있지? 큰아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 아버지 필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어요. 큰아들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작은 아들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형, 이제 그만해요. 증거가 명확해요. 아버지는 치매에다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유언장을 쓸 수 없었다는 거 형도 알잖아요.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일이 없는데요? 분명히 아버지가 쓴 유언장이 맞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그만하렴. 이미 다 알고 있어. 네가 아버지 통장에 관심 있었던 것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도 모두 돈 때문이었지. 어머니, 왜 저를 의심하세요? 저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진 않지만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어. 큰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죠. 알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죠. 저도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요. 그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네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아버지의 유산이 잘못된 사람에게 가는 걸 볼 수는 없으니까. 그날 이후 큰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는 저희 집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작은 아들만이 저희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도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가족 간의 분열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긴 법적 다툼을 각오해야 했어요. 소송을 준비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큰아들이 만남을 요청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의아했지만 대화로 해결할 기회라 생각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해를 풀고 싶어요. 좋아. 그럼 내일 오후에 집으로 오렴.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일찍 큰아들이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차림새였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와. 차 한 잔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큰아들이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사과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어요. 큰아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지난번에는 완강히 부인하더니. 변호사가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고 해서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석연치 않았죠.
형,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송이 불리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진심이야. 더 이상 가족끼리 다투고 싶지 않아.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고 싶은데? 큰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가족이 다 망가질 뻔했어요. 그럼 유언장이 위조된 것도 인정하는 거니?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은 풀렸지만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기 때문이죠. 왜 그랬니? 아버지의 재산이 그렇게 중요했어? 최근에 사업이 안 좋아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작은 아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도 동의의 표시를 했습니다. 알았다. 그럼 함께 앉아서 의논해보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재산 분할을 위해 여러 번 만났어요.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무엇보다 큰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명 잘못했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재산 분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동의했고 법적 문제도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물론 큰아들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한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법정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나았죠. 가족 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재산 문제가 해결되고 한 달 정도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어요. 가족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고 저는 그제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에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침부터 웬일이야? 아버지가 남기신 땅 명의를 저한테 넘겨주셨으면 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평생 지켜온 땅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왜 그걸 네가 가져가야 해? 큰아들이 서둘러 말을 이었어요. 좋은 투자 정보가 들어왔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 어떤 투자인데? 이미 너한테 유산 분배로 충분히 나눠줬잖아. 큰아들의 눈빛이 조급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지금 계약금만 걸어도 몇 개월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대요. 저는 의아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반성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재산에 집착하는 모습이 보였죠. 원래 그건 작은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했어. 네 아버지의 뜻이었어. 그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가 장남인데 당연히 제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와 다른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확고한 입장을 지켰습니다. 아들아, 그런 게 아니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맞아. 어머니, 제가 잘 관리할게요. 지금 빨리 처분해야 해요. 문서만 제 명의로 바꿔주시면 돼요. 너무 조급하게 구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어요. 그의 투자 이야기가 진실인지 의문이 들었죠. 안 돼.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수 없다. 큰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어머니는 왜 저를 못 믿으세요? 아들아, 우리 모두 합의해야 할 일이야. 작은 아들과도 의논해봐야 해. 큰아들은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면서 손을 떨었습니다. 동생은 이런 거 몰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만 동의해 주시면 돼요.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에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니까. 당장 돌아가라. 어머니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반성했는데. 그 순간 큰아들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거실에 있던 꽃병이 그의 손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죠. 어머니는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동생만 예뻐하시고. 반성했다던 큰아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원칙의 문제야. 그리고 내가 반성했다는 건 지난번 유 원장 사건을 생각하면 의심스럽다. 큰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온 집안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네요. 제가 지금 갈게요. 큰아들의 투자 요구를 거절한 후 집안의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결정이었죠. 다시 시작된 불화의 가슴은 아팠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의 갈등이 깊어진 지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큰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오렴. 차라도 한잔 할래? 괜찮아요.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거실에 앉자마자 큰며느리의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그녀는 눈을 붉히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하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어? 남편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큰아들이 빚을 졌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 일이었죠. 빚? 얼마나 진 거야? 몇 억이에요. 주식에 빠져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는데 다 잃었대요. 이제야 큰아들이 왜 그토록 친명의를 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재산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남편이 절대 어머님께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창피하다고. 큰며느리는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밤마다 전화가 와요. 빚 독촉하는 사람들이. 저도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큰며느리가 겪은 고통도 이해가 됐습니다. 조금만 참아볼 수 없겠니? 같이 해결해보자. 어머님, 2년 넘게 참아왔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하고.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큰아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면 좋죠? 큰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은 듯 했어요. 눈에는 푹 꺼진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들어오렴. 며느리 와 있어. 거실로 들어서자 큰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마주쳤어요. 큰아들이 허둥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여기 왔어? 내가 다 해결한다고 했잖아.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께도 알려야 해요. 큰아들은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는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이제 다 망쳤어요. 이렇게 무너진 아들의 모습을 보니 화가 났던 마음도 누그러들었어요.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울지 마. 다음 날 저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어요. 작은 아들도 함께 모였죠. 큰아들의 상황을 모두에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했습니다. 형,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너무 창피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큰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어머니, 죄송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큰아들이 말을 꺼내기를 주저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2억만 더 빌려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큰아들의 눈빛은 전과 다름이 없었어요. 지난번 반성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 욕심에 가득 찬 눈빛이었죠. 아들아, 미안하지만 이젠 더 도와줄 수가 없구나. 왜요? 어머니도 저를 못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큰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말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 있잖아요. 집이랑 토지까지 다 합치면 몇십억은 될 텐데. 그건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야. 내 동생 목도 있고 내 노후를 위한 것도 있어. 큰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제가 장남이잖아요. 당연히 제 몫이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그런 법은 없어. 아버지 재산은 다 몫이 있는 거야. 그리고 저번에 너한테 주지 않았니? 그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큰아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는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제가 망하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아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는 없었어요. 좋게 끝내려고 했지만 그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아들아, 너무 감정적으로 되지 마. 냉정하게 생각해봐. 냉정하게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얼마나 급한지. 큰아들은 분노에 차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원망의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저도 할 수 없죠. 그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소리에 온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형이 또 돈을 달라고 했어. 또요? 저번에 어머니가 주신 돈은 다 어디에 쓴 거죠? 모르겠다. 이번엔 2억을 더 달라는구나. 작은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도와주세요. 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아들과의 관계가 더 깊은 골로 빠져드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큰아들이었죠.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 같아 두려웠지만 올바른 길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큰아들과의 불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연락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죠. 소식이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들이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형 소식 들으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아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렸어요. 아니, 무슨 일이니? 형이 그동안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어떤 거짓말? 작은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주식 투자도 빚도 며느리와의 이혼 이야기도 모두 거짓이었대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신이 하얘지면서 앉아있던 소파에 깊이 주저앉았죠.
그게 무슨 소리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형수님을 만났어요. 그분 말로는 형이 주식에 손해본 적도 없고 빚도 없대요. 그냥 어머니 돈을 받아내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죠.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단지 돈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왜 그런 짓을? 형수님 말로는 형이 해외여행 가고 싶어 했대요. 유럽의 호화 크루즈를 타고 싶어서. 숨이 막혀왔어요. 아들이 단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꾸몄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저는 형수님 카페에 있어요. 형이 어머니 돈으로 형수님 카페 확장한다고 거짓말한 것도 알게 됐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이 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에 담긴 분노를 느꼈는지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네, 라고만 대답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방 안을 서성거렸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현관문 소리가 들렸고 큰아들이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모든 걸 다 알았다. 네가 한 거짓말들을.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못하다가 엉겁결에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떤... 거짓말하지 마. 네 와이프가 다 말했어. 주식 투자한 것도, 빚이 있다는 것도, 이혼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눈물을 들이며 소리쳤어요.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떻게 네 어미에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단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게 말이 되니? 네 아버지가 이걸 아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실지 알아? 큰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그 말을 듣자 큰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아들의 배신이 너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생각하며 제 책임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기만이었기에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큰아들과의 결별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가 준 배신감과 분노는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께 보내는 사과의 글. 큰아들의 글씨체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려다가 도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아, 오늘 시간 되니? 잠깐 만나고 싶어. 네, 어머니. 점심 먹고 갈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형한테서 편지가 왔어. 같이 읽어볼까 해서. 작은 아들이 도착하자 거실에 앉아 함께 편지를 펼쳤어요. 몇 줄 읽지 못하고 편지를 내려놓았죠. 또 다시 거짓말 투성이었어요. 어머니, 형이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건 반성문이 아니라 돈을 더 요구하는 내용이잖아요. 맞아. 이제는 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네. 작은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빌려간 돈부터 갚으라고 요구하세요. 법적으로요. 작은 아들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에게 빌려간 돈 당장 갚아라.
일주일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제 목소리엔 더 이상 자비가 없었어요. 그는 이제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큰아들의 답장은 변명뿐이었어요. 어머니, 지금은 어려워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더는 핑계 듣고 싶지 않아. 갚을 거야, 말 거야. 매주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고, 큰아들은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 통보를 했죠. 이게 마지막이다. 돈을 갚지 않겠다면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예상치 못하게 큰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순간 제 마음에서 뭔가가 확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의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래, 끝이다. 작은 아들이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그 뒤로 큰아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어요. 명절이고 생일이고 아무 연락 없었죠. 가끔 그 아이와 비슷한 뒷모습을 봐도 이제는 돌아보지 않아요. 작은 아들아, 형은 이제 남이야. 더는 언급하지 마. 알겠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밤에 옛 생각이 나도 저는 강하게 밀어냈어요. 지난 일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죠.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심한 내용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아들아, 나 시골로 내려갈까 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세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오랜 세월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게 쉽진 않지만 새 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 준비를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많은 추억과 마주쳤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이해해 주셨겠죠?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가 어디서든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시골집을 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작은 아들의 도움으로 깨끗하고 조용한 마을에 있는 작은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이야. 저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시골에서의 새 출발은 제 인생에 꼭 필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왔고 함께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어머니, 이 사진첩도 가져가실 거예요? 응, 그건 꼭 필요해. 네 아버지와의 추억이니까. 형 사진이 있는 앨범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큰아들과의 기억들이 담긴 앨범을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건 일단 두고 가자. 나중에 필요하면 네가 보내줄 수 있잖아. 작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죠. 어머니, 정말 시골 생활에 적응하실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평생 사셨는데. 걱정 마. 오히려 기대가 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짐을 다 싸고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거실, 주방, 남편과 함께 꾸며온 정원까지. 모든 공간에 추억이 배어 있었지만 이젠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새 출발하러 가요. 창가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도 제 결정을 응원해 줄 거라고 믿었죠.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작은 아들이 배웅을 나왔고 플랫폼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주말마다 내려갈게요.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고마워. 너무 자주 오진 말고 네 생활도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형이 연락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연락 안 올 거야. 그리고 와도 받지 않을 거고. 기차에 오르기 전 작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어머니. 시골 공기가 좋으니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래, 넌 일 열심히 하고. 걱정 마.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그렇게 서울과의 작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아이들이 자라던 모습,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최근의 아픈 기억들까지.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나만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니 변화란 때로는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의 병환과 죽음, 아들과의 갈등은 큰 상처였지만 그 아픔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우리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경험들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